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서울대 중앙대 약대 세포 분자병리학 전공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논의 끝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손목밴드, 앞으로 안심밴드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정부가 긴 논의 끝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 안심밴드 착용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김 변호사님, 아무래도 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결정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밴드 자체를 팔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자팔찌를 연상케 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범법자 인식이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팔찌를 밴드로 일단 언어가 바뀌니까 상당히 굉장히 여론 수위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팔찌가 됐건 발찌가 됐건 밴드가 됐든 착용을 하려고 하면 이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네. 법에 있어서 근거가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려워요. 이게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종의 추적 장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사생활 할지 인권 관련된 데 밀접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때는 일반 자가격리를 모든 사람한테 안심밴드를 차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일단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사람에 한해서 착용하게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가격리 이탈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을 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격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확진자가 아니랄지 아니면 그 범죄의 그 정도가 좀 경미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할 거냐 네. 아니면 밴드를 찰 거냐.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처벌을 유예해 주는 조건을 건다는 얘기. 그런 조건을 걸면 밴드를 찰 가능성이 크죠. 그러네요. 그래서 동의서 받고 밴드를 차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밴드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고발해서 처벌받기로 하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안심밴드 자체가 효과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고 예. 향후에 있어서 이제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설 교수님. 네. 위반한 사람, 어쨌든 한 번은 위반을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건데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추는 격 아닙니까? 이게 방역 확산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위반이 되었고 물론 그분이 감염자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감염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분이 일단은 위반을 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게 되고 누군가를 만났을 경우에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만일에 밴드를 채운다. 그러면 일단은 확산이 된 상황에서 밴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각한 것처럼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떤 법률의 미비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뭔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명 발생했는데요. 이 중 대구에서 7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자정 기준으로는 대구에서는 52일 만에 아무도 안 나오기도 했거든요. 설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향 둔화된 추세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외국이 완전히 이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만 제로로 간다든지 환자가 발생 안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향 둔화된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구에서 그제는 0명, 오늘은 7명 이렇게 나왔다고 네. 해서 다소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 며칠째 국내 순수 확진자는 10명대거나 20명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해외 유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요인을 빼고 순수 국내만 본다고 하면은 4월 9일이 16명, 네. 4월 10일이 22명, 오늘 18명 이렇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나 20명 안쪽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에도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구로 콜센터나 지금 대구에서 일부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산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2달 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어디에서 생기든 상관없이 다소 이런 집단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막고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잘 훈련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의 안전 기조는 이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 주말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부활절이라 교회들도 예배를 하지 않던 교회들도 이번 주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겠다고 하고 또 다음 주가 선거라서 막판 선거 유세도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르스 때도 이렇게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다시 막 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저는 되게 불안합니다. 이번 주말에. 사실은 이제 메르스도 그렇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보면 1차 이제 확산돼 오다가 2차 확산이 왔을 때 그게 한 4-5배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예. 또 마지막으로 3차 확산까지도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 한번 수그러들었다고 해서 결코 죽는 게 아니죠. 결국 뭐 백신이나 정말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총선과 함께 부활절이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지금 네. 다 부활절 때문에 그렇죠. 각국에서 지금 부활절에 절대 모이지 말라라고 지금 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메르켈 총리가 직접 이번 부활절 같은 경우는 절대 이동하지 말라라는 지금 이 경고를 보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교회들이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이 예배를 봐야 된다 이런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방역의 수칙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방역 지침을 과연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교회당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m 간격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앉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빽빽하게 앉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2차 확산의 어떤 계기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선거운동입니다. 네. 사실 선거운동이 초반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서로 이제 그냥 주먹치기로 하고 뭐 조용한 인사도 유세도 하고 뭐 그랬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치열해지면서 이제 그냥 뭐 악수하고 그냥 바로 마스크도 안 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된 거 돼버린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후보자들의 목청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표가 막 보이는데 지금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일단 지금 표부터 얻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있고 또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면 뭔가라도 악수는 해야 이게 섭섭하지 않는 듯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 지금 이번 주말에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아마 각 후보 진영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방역의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회적 거리 하기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좀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또 헷갈리는 게요. 국민들 입장에선 바깥 활동을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일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19일까지로 돼 있지만요. 김 변호사님, 악화되고 있는 이 경기도 살리려면 뭐 경제 활동도 또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좀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밖에 나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축제 같은 데 가지 마라. 마트 같은 데 가면 사실은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가
완전히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정부나 지자체들이 지원금도 막 주니까 이거 뭐 나가서 소비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는 물론 어떤 개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어떤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데 쓰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모순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상당히 좀 이해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를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는가 결과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우선적인 것은 물론 내수 소비 진짜 그런 게 중요하지만 결국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떤 방역이 굉장히 잘 되고 그다음에 감염자가 완전 줄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 기간 자체가 뭐 얼마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2의 파동이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상당 부분 어떤 방역이 잘 되고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수하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자체에서는 너무 내수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과로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결국 감염자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튼 뭐 정부 당국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강도 높은 사회적인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생활 방역이라는 게 도대체 저는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강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것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간 지점 정도가 생활 방역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정부가 우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확진 환자가 50명 이하, 네. 그다음에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전체 발생에서 5% 정도 되면은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는데 생활 방역 체계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건데 그러면 내용적으로 생활 방역 체계는 뭐냐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이겁니다. 실제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예.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모인다든가 또는 뭐 밀집된 장소에 모인다든가 또는 심지어 그런 데 모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뛰어앉는다든지 시간을 두고 어떤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 된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경제 사회적 생활로 일부 복귀한다. 제한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환자 수도 더 줄어들고 해외 요인도 괜찮아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복귀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줄어들고 또 감염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한 5% 정도 되면 생활 방역 체계로 가서 일단 훈련을 한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황이 점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그래서 이제 국민 일반이 이런 데 대한 이해 또 협조 이런 것들이 되어야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또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강남구의 한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이 고깃집과 카페를 거의 매일 방문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뭐 논란도 컸었는데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심밴드 이야기 나온 게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이야기 예. 나온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가격리 2주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또 음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가 밀접 접촉자로 밝혀져서 그다음에 한 결과 이제 나중에 확진이 됐습니다. 입원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자가격리를 조치를 받았거든요. 밀접적으로 그렇죠. 예. 규정이 돼서. 예. 그럼 2주 동안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데 문제는 보니까 그 전부터 그랬고 계속 주변에 있는 카페를 하루에 2번 이상도 가기도 지금 하고 화면에 나오면 유명 커피숍을 네, 커피숍을 매일매일 갔더라고요. 가서 뭐 1시간, 2시간씩 계속 이제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도 고깃집이나 이런 데를 갔고요. 특히 이제 이 커피집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보니까 의자를 많이 이제 빼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을 많이 빼서 실제로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간 집이나 이런 집들이 전부 다 이제 방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걸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안심밴드를 합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번에 또 이 범하진 않잖아요. 이미 이거는 저질러진 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심밴드 이야기 나온 게 이런 분들이 한 몇 사람만 있어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지역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심밴드 이야기 나온 것인데 얼마나 어떤 개인의 준법 정신과 어떤 도덕성에만 과연 기해서 방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10월 19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학교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정부는 중간에 타협책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클럽, 룸사롱이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불야성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이른바 헌팅 주점 실내 포차라고 하는데요. 우선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기 건물 2층에 한 달이 마스크 조금 와서 인력 내놓으면 네, 뭐 지금 현장 목소리가 변조를 하다 보니까 잘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뭐라고 해야 돼요? 헌팅 포차, 실내 포차, 이게 일반 음식점인 것 같은데 가보신 적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 아마 저는 가면은 입구에서 제지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제지를 당하는. 예, 무슨 말씀이세요? 20대들, 특히 20대들이 주로 많이 가고요. 이제 30대 한 초반, 중반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포장마차 하면 포차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생각하는 그런 포차가 아니고 이제 실내 포차인데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떤 조명이랄지 그런 게 화려하게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간접적으로 우리 그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변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클럽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그 집합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클럽을 가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거의 주로 2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팅 포차를 가는데 이 헌팅 포차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일반 음식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노래에 맞춰갖고 떼창도 하고요. 예. 같이 춤을 춘다고 그래요. 아, 저기 일반 음식점 내에서?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클럽은 아니지만, 클럽은 주로 춤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킹도 할 수 있고, 끝나고 나면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2차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클럽을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이 포차를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마스크도 대부분 안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감염의 위험성이 많고, 저 안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데 마스크를 하고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명심해야 할 것이, 지금 감염된 확진자가 최근에는 한 20대들이 거의 30% 육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대니까 면역성이 강해서 걸려도 문제가 없다, 아니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우리가 아까 생활 방역이랄지 그런 거 상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19로 비상인 상황입니다. 전 세계 169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요. 이 중에선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뉴욕주에서는 7천 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해서 피해가 가장 큰데요. 결국 무연고 시신을 처리했던 뉴욕 인근의 하트섬에 이 시신을 안치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01년도 9.11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한 2,7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 하루 사망자가 700명, 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자가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뉴욕시가 어떤 면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한계가 60명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한 10배 정도 이상 했으니까 이게 장례고 뭔가네 일단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 트럭까지 그렇죠. 갖다 놨습니다. 일단 이제 장례식 못 치니까 냉동 트럭이 하는데 이 냉동 트럭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망자분들이 보면 대부분 무연고자, 예를 들어서 이제 노숙인이라든지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노숙인이나 이런 그 흑인들 중심으로 해서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브롱스가에 있는 이제 이 하트섬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사실은 노숙인들을 이제 여기에 매장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네. 여기 뭐 노숙인 쉼터도 있고 한데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그냥 지금 현재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뉴욕시가 아시겠지만 좀 세계 수도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장례식도 못 치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뉴욕시가 그동안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 상승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내부적인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뉴욕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의료진들한테 지금 제발 좀 와달라. 그리고 그 각 세계에다가도 뭔가 산소호흡기 이런 거 있으면 제발 좀 빨리 좀 보내달라. 지금 호소를 하고 코오모 시장이 주지사가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뉴욕주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설 교수님. 예. 뭐 미국 상황이 악화되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에 뭐 약간 둔화 추세가 있다, 뭐 정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 뉴욕 또는 동부 지역에서는 정점에 이르렀거나 또는 정점에 이르렀을 것 같은 조짐을 약간 보이기는 합니다. 예, 예. 이거 좀 더 네.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옆 인접 국가로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번져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전체로 볼 때는 지금 뉴욕에서 시작해서 점점 중부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서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체로 볼 때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욕만 놓고 본다고 하면 또는 유럽 인접한 곳만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의 뭐 정점에 와서 정점에 거의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보면은 아직도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제 하루만 예. 미국에서 확진 환자가 거의 3만 4천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사망자만 하더라도 2천 명이 넘습니다. 네. 어제 하루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누적 사망자가 약 2만 명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전반적으로 한 6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보다 훨씬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아직 정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뉴욕 일부만 얘기하는 것이지 미국 전반적으로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네. 네, 아까 설명 주셨지만 유럽이 일부 일일 확진자가 조금씩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지금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다들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해야 한다. 유럽 지도자들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 교수님 보실 때 여전히 이 부활절 연휴 같은 때에도 여전히 그런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럽은. 왜 그러냐면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일부 국가에서 정점을 찍고 그 정점에 약간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부활절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경제 얘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이제 약간 네.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들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거나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감이 있는 국가들도 네. 있습니다. 어떤 일부 국가는 진단검사를 많이 못해서 희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는 국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부활절 이후에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겠습니다. 네, 사실 미사도 굉장히 많이 카톨릭 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 이후에 갑자기 환자가 불어나서 훨씬 더 많은 희생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도 진정세에 들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네, 동남아 상황을 좀 빨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태국에서요, 코로나19 이 확산을 막겠다면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데 술과 코로나19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일단 태국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태국은 이제 송크란 축제라고 해서 4월 13일, 14일, 15일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이전에도 TV에 보셨을 거예요. 이제 물총 가지고 뭐 쏘고 호수로 네. 물 뿌리고 그게 이제 송크란 축제인데 예, 예. 이게 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를 기해서 이제 술을 많이 판매하고 그다음 음식제뿐만 아니라 술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모여서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이 송크란 축제를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7월 달로.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이제 4월 달에 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미리 만나기로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흘 동안
술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그런 축제 연기는 했지만 뭐 자체적으로 줄이기로 쉽고 하니까 그 전에 술을 사야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트에 줄을 쓰고 있고 마트에 있는 술들이 다 돈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정부에서도 뭐 사실 가지고 가서 음식점에는 먹을 수는 없지만 집에서 다 손그런 축제 때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방콕이랄지 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거 뭐 술까지 못 마시게 할 정도로 코로나 확산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전 세계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인도에서 무려 160km 거리에서 찍힌 히말라야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코로나 사태로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역설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지금 운영을 거의 다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공장들도 해서 위성 사진을 보면 중국의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 내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사진이 있습니다. 네. 특히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지금 네팔에 있는데요. 이게 인도 북부의 이제 펀잡 지방에서 보면 거의 그동안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이 공해로 해서 거의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네. 한 160km 지점에 있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게 히말라야 이 모습이 160km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장관이네요. 인도가 정말. 대기 오염이 엄청 그렇죠. 심했잖아요. 인도가 보면 뭐 세계 공장이라고 할 만큼 인도의 어떤 이 그 공해가 워낙 심해서 사실 그동안 히말라야 산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공장 운항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산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다 놀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놀라는 게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네. 네. 인도 같은 게 보면 사실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 일용직 일자리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일주일, 2주일 걸어서 겨우 집에 도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내부 의료 시스템이 안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망자도 있는 것이고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저렇게 모습을 보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 네. 굉장히 어떤 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참 이게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서 교수님, 갑자기 인도 상황이 좀 궁금한데 아직은 대규모 뭐 확산 사태를 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인도는 지금 확진자가 약 6,500명 정도 되고요. 네. 사망자는 200명을 약간 상회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가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또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 확산을 일으킬 네. 전파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3일에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한다고 지금 알려져 아직 있습니다.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확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본격적인 확산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걷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인도가 지금 완전히 상당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내부 사정이 인프라가 워낙 취약하고 한번 감염이 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전투표 이틀째, 지금 이 시각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아람 기자, 현재 투표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 6시부터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12.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총 2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cm로 역대 가장 긴 만큼 기표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면 회송용 봉투를 하나 더 받는데요. 이 봉투에 기표 용지를 담아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체온 검사를 받고 손소독을 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도 착용해야 하는데요. 대기할 때도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됩니다. 오후 12시 기준 투표율은 17.81%로 이미 20대 총선 최종 사전 투표율인 12.19%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최종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가격리자의 경우 15일에 본투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투표 종료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까지 투표장에 도착하게 한 뒤 따로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최영일 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하루 12.14%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네, 현재 정오 기준으로는 네. 17%가 넘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분산 투표로 봐야 될까요? 최영일 평론가. 네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고령층들은 이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좀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고요. 네. 또 이 총선 이슈가 코로나19에 다 묻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뭐 굳이 총선에 투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투표율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자,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본투표율은 줄이 길어지면 위험하다. 사전투표에서 미리 찍자. 이런 네. 분산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물론 공약과 정책이 많이 실종돼 있긴 하지만 이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 심판론하고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오히려 이 정부를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각 지지층들의 세력 결집은 또 총공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12.14%는 정말 놀라운 사전투표 첫 번째 기록이고 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보니까 15%를 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사전투표 이틀 동안만 만약 20%를 넘어간다면 아무리 분산 투표 효과라 하더라도 본투표에는 기본적인 유권자들은 모이게 마련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바로 지난 2016년 20대 이 총선의 투표율 58%를 넘어설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서 여야는 서로한테 유리하다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정 의원님, 네. 도대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걸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알면 돗자리를 깔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이 선거할 때 되면 많이 할 경우는 이제 바람이 분다. 선거할 때 바람이 분다라고 맞아요. 해서 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예. 적게 할 때는 이제 조직표를 가진 여당, 집권 여당이 상당히 조직표를 많이 이제 어떤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맞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세대 간의 이제 투표 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방침이 많이 틀리고 있어요. 지난번 아시겠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20.14%였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은 60%였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26%가 사전투표율인데 최종 투표율이 77%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오히려 이게 투표율보다는 어느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는가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별 투표율이 네. 중요하다는 말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점점 어떤 연령대가 분명해지면서 연령대별 지지 성향들이 조금의 특색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예를 들어 20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각과 달리 굉장히 보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30대, 40대가 굉장히 진보 지지층들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또 보수 지지층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오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후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투표장에 와르르 또 몰려 나가서 뭐 상황이 이제 투표장 상황이 이제 혼잡했던 그런 빚었었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게 뭐 최종 투표율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체 투표율보다는 어느 정도 세대별로 누가 많이 투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 당의 어떤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사전투표 상황을 보니까요. 여권은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해찬 대표까지 총출동해 이 사전투표 분위기를 살리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15일 당일 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것도 각 당의 전략이 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 지지층들을 빨리 많이 끌어내는 예.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같은 경우는 제3의 선택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국민의당이라는 네. 선택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양쪽 진영, 즉 거대 양당들의 어떤 진영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진영 투표를 어떻게 하면 서로 결집도를 높이느냐. 저는 거기에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야가 마찬가지지만 서로 자기 진영의 결집도를 높여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 여당은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앞서고 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찬 대표가 어제부터는 아니 조금 부족하다라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지층들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나가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길 거야. 그러면 내가 뭐 투표하러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놀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나가면 내 진영이 질 수가 있어. 이렇게 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이 어렵다. 그러면 도저히 아파서 못 나가는데 난 인거라도 꽂고라도 나가겠다. 라고 휠체어 타고라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결집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투표를 높이는 게 여당에서는 하여튼 빨리 뭔가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좀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전략 같고 네. 반면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질 수 있다. 위기감. 이런 것들을 잔뜩 고조시켜서 지금 나중에 이제 15일 날 본투표에 투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시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일 투표를 독려하고 미래통합당 지도부 최근 후보들의 막말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만났는데 잠시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 차명진 후보 같은 그런 사람이나 윤리위원회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해준 거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입장문을 내서 정리했습니다. 네, 황 대표도 말했지만 어젯밤 입장문을 냈지만 그 전에 큰절까지 해놓고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오히려 지금 막말도 막말대로 선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 별 이슈가 없이 시간이 너무 바투게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변수로 자책골을 넣자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통합당 쪽에서 막말이 이제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문제예요. 예. 제명하겠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고 하죠. 단호하게 지도부가 지역구 하나를 잃게 되더라도 전국 선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막판에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차명진 후보가 제명될 줄 알았는데 윤리위는 살려줬어요. 네. 납득할 수 없다고 김종인 예, 탈당 위원장도 권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한심한 결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는 이거 나는 우리 당 후보로 인정 안 한다. 그럼 윤리위원회는 또 통합당의 이 주요 조직이 아니냐 이거예요. 결정하는 조직인데 국민들의 시각에는 통합당 지도부가 다 단합되어 있지가 않다. 윤리위는 살 길을 열어주고 차명진 후보 본인은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거 자격이 유지되니까 네. 계속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고요. 유세. 그러면 선대위원장은 이 당내 조직의 결정이 한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는 우리 당 후보 아니야. 그럼 지금 차명진 후보 어느 당 후보로 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부천 이 병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예 자를 거면 자르고 살릴 거면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자른 것도 아니고 살린 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연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의 결정이 더 이상하게 혼란을 초래하는 양상이 돼버렸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네, 계속 얘기하지만 황 대표는 차명진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선거 완주는 가능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김 변호사님, 네. 이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좀 불안하다,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당연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특히 이전에도 있었고요, 관악갑에. 예. 그 다음에 또 차명진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선거에서는 마이너스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제명이 아니고 이제 탈당 권유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세월호랄지 이런 막말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이 뭐냐.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이랄지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명진이 우리 당이 아니다랄지 아니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간판을 걸고 계속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 이것을 인해서 이제 선거판이 휘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미래통합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천 과정에서 물론 이제 사천 논란 그런 거 있고 많이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런 어떤 친박이랄지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많이 걸려냈다는 평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좀 말이 많았던 게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제 막말이 있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컷오프가 안 되면서 결국 경선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선거 과정에서 또 저런 얘기를 해서 통합당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네.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명을 하는 것이 선거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탈당 권유했단 말을 듣고 좀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수도권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자체는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경합 지역에서는 박빙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뭐 0.몇 % 차이 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막말이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윤리위원회가 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통합당 내부가 이렇게 소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하찬 대표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 대해서 전략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하찬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제1당이 되려면 아직 2%가 부족합니다. 박빙인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와 도와주시고 투표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자신 있다고 했다가 이제 좀 뭐 2%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선거 전략 같기도 한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오늘 아침에 이해찬 당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네. 총선 이후. 맞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밝혀냈으면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내에서 논의됐을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물론 이제 20대 국회가 5월 말까지 임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가 새로 원구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에 이제 의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지금 이제 여당이 승리하든 혹은 뭐 무승부가 되든 패배하든 새로운 또 정책을 문재인 정부 후반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원외 당대표는 힘이 없다는 게 지금 여러 측면에서 이제 뭐 여야 확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이번에 원내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면. 그러면 불출마한 마당이니까 새로운 의원들이 당선이 되면 나는 총선까지만 진두지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면 성과, 책임이면 책임, 그리고 사퇴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보도에 흘러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 사퇴론, 사퇴설 이거는 지금 총선 아직도 며칠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전혀 뉴스라는 도움이 거예요. 안 되죠. 전혀 어떤 도움이 안 부분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사령탑이 총선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사퇴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러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억측이나 이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될 때까지는 총선 결과에 이해찬 대표가 개표 방송 보고 있는 장면이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근데 사퇴설이 벌써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 사퇴설은 전혀 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선을 그었고요. 일단은 뭐 사퇴 여부는 총선이 끝나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건 여권 인사의 N번방 연루설이었는데요. 우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에서 완전 퇴출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매우 이상한 선언이다. 이 메시지는 거꾸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라 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거예요. 공작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은데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공작입니까? 설입니까? 이 뭐 루머입니까? 이게?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엄청나게 혼낸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왜 이런 걸 지금 폭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도움도 되지 않는 거를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특히 이진복 지금 총괄선대본부장한테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 경험이 가장 풍부한 김종인 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선거를 지켜봐왔지만
선거 막판의 폭로는요,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 16대 총선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사흘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 여당 승리할 줄 알았어요. 네. 여당 승리 못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이런 게 터지면 그 사안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폭로해서 누구한테 유리한가를 봅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선이라는 게 진영 투표예요. 그러면 이게 폭로가 되면 그 사안 자체, 아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을 안 찍어야 되겠다, 이런 심리로 가는 게 아니고 저게 발표가 되면 우리 진영에 불리하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더 투표를 해야지, 우리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역풍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폭로 자체는 이제는 사안 자체를 그 사안 본질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냐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N번방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여권의 인사가 관리되어 있다 하는 것도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또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진실 자체보다는 이것이 선거에 대한 유리한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 사전투표를 보십시오. 벌써 700만 명, 800만 명 이상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실제로 영향도 없다는 거죠. 괜히 예를 들어서 공당이 선거에 불리하니까 이런 걸 띄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이미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김을 빼서 공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지만, 그러나 결국 선거 전에 이 문제를 이용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역풍도 불 수 있는 게, 왜냐? N번방 문제는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여성의 피해라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선거에 이용한다 이렇게 판단되면 폭로한 사람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1월 그 배우 주진모 씨가 지인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주진모 씨를 비롯해 배우 하정우 씨와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피해자가 모두 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연예인, 관련 연예인만 피해자인데 모두 8명입니다. 경찰이 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최영희 평론가님, 뭐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이게 유명 연예인들의 또 프라이버시, 은밀한 사생활 이야기가 있어서 언급이 조심스러운데 이 사건의 단초는 사실은 1월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네. 1월에 주진모 씨가 등장을 하면서 주진모 씨 등 일부 연예인들이 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는데 그 안에 있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범죄 조직이 빼낸 것이고 압박을 당해서 지금 돈을 요구받았다. 네. 사실 주진모 씨는 돈을 요구받았다까지 이야기했고 이 사실 주진모 씨의 이 대화방, 그러니까 이 대화방 일부 내용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왔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정보를 일부 유출했다. 보복을 한 거죠? 네,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주진모 씨는 참담하다. 여기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여파가 미쳤고요. 그리고 여성 피해자도 등장을 했습니다. 사과까지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전모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범죄 조직이 다 잡힌 게 아니에요. 일단 일당 중에 2명이 검거가 됐고 확인된 사실은 8명의 연예인의 휴대전화가 털렸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는데 이 중에 주진모 씨 등 3명을 돈을 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피해가 발생했고 5명의 연예인은 돈을 냈는데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억 이상입니다. 5명이 6억 1천만 원을 6억이요? 네, 돈을 주었고 이게 뺏겼다는 거죠. 협박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현재 알려진 피해 연예인은 우선 주진모 씨하고 영화배우는 하정우 씨죠. 정말 유명한 배우들인데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분들인데 김관선 변호사님.
2명은 이제 뭐 나온 것 같아요. 주진모 씨하고 하정우 씨. 근데 나머지 6분에 대한 신상이 좀 거론이 되고 있나요? 아니, 아직 이제 누군지는 뭐 언론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중에 연예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는 뭐 8명이라고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주진모 씨와 관련된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뭐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협박 내용.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밝힌 연예인 말고도 상당히 많이 이런 협박을 받고 연예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이걸 경찰에 이제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지금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사실은 해킹 당해가지고 협박, 공갈 이걸로 계속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네. 특징은 그거예요. 먼저 이런 걸 가지고 사실 해킹을 하게 되면요. 핸드폰 안에 있는 지인들의 명단을 다 입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뭐 아내면 뭐 좀 약간 우리가 저장을 좀 특이하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사 사장님, 아니면 직장 동료. 그러면 그 해킹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원격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카톡 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자기들이 다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소름이 끼치고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을 요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나머지 5명은 6억 송금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송금해라고 2천만 원 송금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 이거 보고 다 없는 걸로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다른 조직원이 어떻게 얘기해서 안 되겠다. 좀 더 해라. 가지고 이 한 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보면서 일반인이라면 저렇게 많은 돈을, 그러니까 평균 1억 원씩인 거잖아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저 안에 포함된 분들이 연예인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런,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중국에 있는 총책이 있거든요. 조직이 있는데, 이제 타겟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조직은 주로 연예인 위주로 하고, 또 다른 조직은 뭐 일반인 위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 아마 1억 원을 처음에 1억 원 받을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저희 경찰이 적발이 안 됐다고 하면, 저거 말고도 계속 돈을 또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사실 이현정 의원님, 이 연예인들이라는 이 위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협박범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 조직도 특정 연예인들 타깃하고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럽게 많은 돈을 좀 요구를 하는 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내용이라는 게 본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또 어떤 면에서 좀 부적절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자신의 명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점들을 아마 이제 고려해서 이 조직 범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연예인들 중심의 핸드폰을 해킹을 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한 것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주범이 다 중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 공안당국에 지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과연 이걸로 끝나겠는가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해킹 범죄 조직들이 사실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국내 조직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또 거금을 예를 들어서 뜯기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김광선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이게 돈 한 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어디에 걸리면 끊임없이 이 조직은 그걸 이용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정보를 또 캐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반드시 처음에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것이 공개될 걸 두려워서 조금 주다 보면 정말 거액을 주고 거기 또 헤어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진모 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에 내가 이렇게 협박범들한테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일평은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적나라한 사생활 SNS 문자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주진모 씨는 굉장히 이 연예인으로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입장이 아주 곤란해진 게 뭐냐면 이때 1월 상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난해 버닝썬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 안에 사실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진모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대중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방 내에서 또 다른 여성들을 언급한 주진모 씨의 개인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예. 주진모 씨가 이런 얘기를 지난 1월에 했어요. 이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들을 자신에게 보내왔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제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신을 지켜봐줬던 지인과 팬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 제 문자 메시지에 언급됐던 여성분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도 해야 되고 또 팬들에게도 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억울함도 또 토로해야 되고 이 해킹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극심한 공포,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진모 씨는 돈을 주지 않은 3명에 속해서 이러한 보복, 이 정보 노출을 이제 당한 것이고 하정우 씨를 포함해서 또한 5명은 결국은 거액의 돈을 이제 범죄자들에게 협박으로 인해서 뺏기게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월에 보도될 때는요. 연예인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털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지금 경찰이 확인한 것은 일단 8명. 이 사태가 어디까지 더 치달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또 최근에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 자신이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알려졌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에는 뭐 조주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주빈이 한 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네. 왜냐하면 조주빈이 이제 그 N번방 이제 자기가 있는 방을 운영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또 대단한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이제 행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요원들, 즉 사회복무요원들을 이용을 해서 네. 연예인들의 정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빼낸 사실은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자가 이제 구속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 자기가 나 누구 연예인 차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거 알고 있다 다 올리면서 그 사건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떠벌리고 다닌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신뢰할 수 있게끔 자기를 포장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도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특히 어떤 연예인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를 빼낸 거는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건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악용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도 나름대로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까지 이 연예인들 해킹 협박 주범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공범인 2명만 잡힌 상태고 이 공범 2명은 받은 자금을 협박해서 받은 자금을 중국으로 이제 송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김관선 변호사님. 네. 굉장히 조직적이고 제가 보기엔 조주빈보다는 더 거대한 조직이 움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중국에 있으면 이게 수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거 자체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걸 조직 직원으로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해킹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얼마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딱 와요. 네. 그러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래갖고 2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하면 누가 누가죠? 예, 이거 알아봐야 되는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핸드폰 자체에 스파이가 심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핸드폰 내의 개인 정보, 뭐 본인의 신분증이랄지 아니면 계좌번호랄지 지인들의 어떤 명단이랄지 사진이랄지 이런 걸 그쪽에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이 해킹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서버가 있으면 추적이 가능한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그런 일반적으로 중국의 총책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돈을 이제 인출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박이나 아니면 해킹은 중국에서 하고 그건 얼마든지 뭐 핸드폰이랄지 IP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인출은 여기서 아르바이트생이랄지 그런 걸 모집을 해요. 그래서 통장을 빌리게 되고 통장을 빌려서 입금을 하고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얼마를 주는 형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인출과 관련된 것은 추적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총책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연예인 협박 사건과는 별도로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 이 범죄 조직에서 또 몸캠 피싱 관련 범인도 체포를 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맞습니다. 몸캠 피싱이 뭐예요? 그러니까 30대 남녀가 체포됐는데 몸캠 피싱은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킹을 하는 방법도 네.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협박을 해서 당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경우도 예, 있고 예. 혹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이 그루밍이라 그러죠. 네. 심리적 그루밍으로 마치 이제 교제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서 상대의 신체 사진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몸캠 피싱 말 그 자체는 자신의 신체 부위나 어떤 성적인 행동에 대한 사진을 보냈을 때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몸캠 피싱의 피해자는 여성도 있지만 남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네. 과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몸캠 피싱으로 일반인들을 협박해서 이 상대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190만여 원 정도를 뜯어냈고요. 이걸 또 중국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찰에 사실 무조건 신고하기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신고해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몸캠 피싱에 말려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최현 평론가 얘기를 했지만 몸캠 피싱의 전형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팅 사이트나 SNS 통해서 어떤 전혀 모르는 여자하고 채팅을 하거든요. 그럼 채팅이 굉장히 약간 분위기를 약간 어떤 성적인 걸로 유도를 해요. 네. 그래서 그쪽은 사실은 근데 상대방은 여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남자 중국 조직책이 많아요. 네. 여자처럼 행세를 하고 거기서 일단 음란한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너 것도 찍어 보내라. 그럼 나는 더 음란한 걸 보여야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진 찍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얼굴까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해킹을 하게 되면 네 G7에 다 뿌리겠다고 하면 이 공포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도 또 조주빈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본인의 인생이 완전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 저쪽에서 응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몸캠 피싱 다음에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처음에 500만 원만 줘라. 돈이 없어도 어디서 꼬어서라도 달라고 하면 500, 300, 1000 주다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감당을 못할 때 대부분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면 몸캠 피싱 한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유포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못 받게 되면 유포를 한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초동부터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협의해서 수사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유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경찰도 이런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이게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영희 평론가님, 당시 산부인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3월에 임신 34주차 꽤 됐죠. 임산부가 아이를 낙태하겠다.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니까 제왕절개 방식이었는데 이 아이는 살아있는 채로 출산이 된 거예요. 2kg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를 사망케 했고요. 의사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의료 폐기물과 함께 버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됐고요. 이제 재판이 회부됐는데 법정에서는 아무리 미숙아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의사가 저버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결국 실형이요.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이 내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 의사는 불법 낙태뿐 아니라 살인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체, 이 의사한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김광선 변호사님 뭐였을까요? 일단 우리가 2019년 4월 11일 날이요. 작년 4월 11일에 헌법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요.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낙태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법의 개정이 돼야만이
사실은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는데 그냥 뭐 낙태죄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주수에 따라서 임신 주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작년 3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죄는 당연히 인정이 돼요. 네. 법원 재판부도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미 살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나온 아기를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사망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살인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적발된 이유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들었을 때는 아기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사실 불법적인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기를 사망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판결 내용에 보면 이 의사가 이 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도 낙태 시술을 상당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낙태를 1회에 한정하지 않고 이전부터 쭉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 자체는 생존해 있었는데 사망케 했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거죠.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렇게 수술실에 그 여성이 낙태를 하러 왔다고 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울음까지 터뜨렸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방치를 하고 했다는 게 아무튼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사회적 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목숨으로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종교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생명체로 어떤 법적인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보면 일단 태어나서 일단 이 아기가 이제 울음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행위가 결국은 이 아기를 의사로서의 어떤 보호해야 되고 또 살려야 되는 의무 자체 그리고 또 고의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기를 사망하게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낙태죄라는 게 그동안 사실은 불법이 돼서 여러 가지 낙태를 못하고 특히 이제 성범죄라든지 이런 데 어떤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도 성폭행 피해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 되다가 이제 결국 34주나 돼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낙태를 한다고 이제 온 거죠.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어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낙태죄는 이제 적용할 수 없지만 의사로서의 살인죄에 일단 해당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단죄를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김관사 변호사님,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었던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살인죄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단지 살인죄는 적용된 양형에 있어서 과연 3년 6개월 선고하는 것이 양형이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낙태죄 자체가 사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기 이전에더라도 모자보건법에 보면 일정한 경우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문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피해자 그리고 질병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재판부에서 한 태아 낙태 자체도 성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상은 낙태죄를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의사 자체가 이전에도 낙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의사가 주장했던 것은 법정에서 살아있지 않았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한 걸로 보이고. 근데 울었잖아요. 그런데 조무간호사 나와서 법정에 나왔겠죠. 아니면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살아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살인죄가 명백히 인정이 된다 하면서 판결을 한 거죠. 앞으로는 좀 진행되는 재판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특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